이게 말이 됩니까? 48시간입니다. 한국 정부에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미군 없이 그 나라가 버틸 수 있는 시간, 고작 이틀. 30년 데이터가 증명했죠. 이라크는 3개월, 아프간은 2주. 그렇다면 동북아의 이 작은 나라는 4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48시간이 지나도 그 나라는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어요. 오히려 더 강해 보였죠. 그리고 그날 새벽이 왔습니다. 중국 군용기 12대가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저는 혼란을 예상했습니다. 붕괴를 기다렸죠. 단독 대응 완료. 경고 사격으로 상황 종료. 미군은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혼자 해냈습니다. CNN이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죠. 백악관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그 나라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아니,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리처드 맥카시. 제가 목격한 반전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방위비 연 20억 달러. 아니면 철수. 워싱턴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한 지 3일째였죠. 한국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10억 달러가 한계입니다. 그러자 미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 검토 중. CNN, BBC, 전 세계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요동쳤죠.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린 지금 동맹을 흔들고 있는 겁니까? 저는 리처드 맥카시입니다. 미 국방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이죠. 30년간 한미동맹을 연구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철군 과정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건 철수가 아니라 협박이었으니까요. 2025년 2월, 저는 용산 미군기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양쪽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한쪽은 미국 국방부 협상팀, 다른 쪽은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 숫자가 오갔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연 11억 달러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미국 측 요구는 20억 달러. 거의 2배죠.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연간 50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건 과도합니다. 한국 측이 반박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저는 뒤에 서서 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협상 분석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결렬. 복도로 나온 미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철수 카드 준비하라고 전해. 저는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동맹을 카드로 쓴다는 게 이런 기분입니까?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거부하면 우리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다.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한국 언론은 긴급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되나? 한미동맹 70년 위기. 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으니까요. 기지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미군 병사들은 일상적으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교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맥카시 박사님. 한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뭔가 지시 내려왔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고 계셔야 할 겁니다. 대령의 얼굴이 굳었죠.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시내 호텔방에서 CNN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급락. 북한, 한미 갈등의 주목. 중국 외교부, 주한미군 철수 환영 발언.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분석 보고서.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합니까? 한국은 곧 굴복할 것이라고 써야 합니까?
아니면 이 협상은 위험하다고 경고해야 합니까? 저는 30년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말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반응 분석 보고서 48시간 내 제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48시간. 그 안에 저는 이 복잡한 상황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답해야 했죠. 한국은 정말 미국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48시간이 주어졌지만 저는 24시간 만에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작전본부 방문 요청을 넣었죠. 놀랍게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국방부로 오십시오. 한국 측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허가를 내줍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중앙작전 통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실시간 상황이 펼쳐져 있었죠. 레이더망, 위성 데이터, 함정 위치, 전투기 동선.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K-ADS입니다. 한국군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항공우주작전 체계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미군 시스템과 동급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정교했죠. 이건 언제부터 가동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23년부터 완전 독립 운영 중입니다. 대령이 답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3년? 그럼 이미 2년 전부터 한국은 미군 없이도 작전이 가능했다는 겁니까? 서해 상공 감시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령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5대가 방공식별 구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F-15K 2대가 긴급 발진했죠. 실시간으로 보이는 화면. 3분 만에 요격 위치 도달. 경고방송. 중국기 즉시 선회. 평균 대응 시간 4분입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군 대응 시간이 평균 7분입니다. 한국이 더 빨랐습니다. 북한 미사일 탐지 시스템도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펼쳐진 레이더망. 조기경보 위성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죠. 패트리어트, 천궁, L-셈. 3층 방어망입니다. 대령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이 미군 없이 버틸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기술 기반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핵심 알고리즘은 한국 자체 개발입니다. 대령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라크를 떠올렸습니다. 미군이 철수하자 그곳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정부군은 무너졌고 IS가 득세했죠. 아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대령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군 철수를 대비하고 계셨습니까?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린 동맹을 믿습니다. 하지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동맹을 믿지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한국의 답이었습니까?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령이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이버 작전 센터였습니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 차단합니다.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선들이 그어졌습니다. 공격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파란 선이 그것을 막아냈죠.
하루 평균 5만 건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저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5만 건.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한국은 매일 싸우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대령이 말했습니다. 메카시 박사님. 네. 우린 미군이 필요합니다. 동맹은 소중하니까요. 대령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우린 혼자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동맹 아닙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진짜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죠.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부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거리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떠들어대는 철수 위협. 하지만 시민들은 차분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군대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합니까? 한국은 준비됐다고 써야 합니까? 아니면 철수 협박은 효과가 없다고 써야 합니까?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써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12시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 국방부였죠. 메카시, 이게 정확한 겁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군 독자 작전 능력 완전 가동 중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떨어졌죠. 백악관 보고 준비하십시오. 48시간 내에 귀국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평화로웠죠. 하지만 워싱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2일 뒤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메카시 박사, 보고하시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어 능력은 예상을 초과합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K-ADS, K-셋, 3층 방어망.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일부 기술은 미국 기반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한국 자체 개발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군 대응 속도는 평균 4분. 미군은 7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철수해도 된다는 겁니까?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설명하시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전략적 자살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한국은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없이 동북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의 서해 진출 경로,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한반도는 동북아의 심장입니다. 이곳을 잃으면 미국은 태평양 전체를 잃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 내라는 겁니까? 국방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땅을, 시간을, 안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팔짱을 꼈습니다. 계속하시오. 연 20억 달러를 요구하면 한국은 거부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미 합동훈련 장면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동맹을 협박 카드로 쓰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게 협박입니까?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경고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가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죠.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서해는 중국 내해가 됩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일본도 위협받고 대만은 고립됩니다. 동남아는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겁니까? 국방장관이 따졌습니다. 양보가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저는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원합니다. 하지만 굴욕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트럼프가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검토하겠소. 대통령이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의 대통령에게 이렇게 직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 참모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용감하시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감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전망. CNN 속보였습니다. 백악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령이었죠. 박사님 덕분에 대화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백악관 보고 이후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임무가 바뀌었죠. 한국군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라. 국방부의 새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감시하라는 겁니다. 동맹을 감시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평택 기지에 도착한 저는 미군 정보참모를 만났습니다. 메카시 박사, 오산기지 사건 들으셨죠? 무슨 사건입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 헌병대가 오산기지 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미군 장교 승인 없이요. 참모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불법 물품 반입 의혹이었답니다. 하지만 우리 동의 없이 들어왔어요. 저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산 사건 보고서. 읽어보니 복잡했습니다. 한국 측 주장 정당한법 집행. 미국 측 주장 주권 침해. 누가 옳습니까? 이거 미국 언론에 새 나갔습니다. 참모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폭스뉴스 헤드라인이 보였죠. 한국, 미군 기지 급습 반미 정서 확산되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은 복잡한데 헤드라인은 단순했습니다. 워싱턴이 뭐래요? 박사님 떨어 한국 측 의도를 파악하래요. 혹시 반미 움직임이 있는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반미. 법 집행을 반미로 뭡니까?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오산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저는 다시 용산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법무참모실이었죠. 한국군 법무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불법 물품 반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파 협정에 따라 한국법 적용 대상이죠. 미군 측 동의는요?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긴급성을 고려해 진행했죠. 법무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절차도 밟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분노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법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미와는 무관하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대령. 5년 전 한미 합동훈련 때 함께 일했던 장교였죠. 박사님. 그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요즘 워싱턴 분위기가 안 좋다던데요? 김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복잡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오산 사건 때문에요. 그것도 있고 방위비 문제도 있고. 김 대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사님.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우린 70년 동맹입니다. 함께 싸웠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김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대령님,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까? 워싱턴이 당신들을 감시하라고 했다고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이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그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 한국군 동향 분석.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한국은 반미 움직임을 보인다고 쓸까요? 거짓말입니다. 오산 사건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쓸까요? 워싱턴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30년간 미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이익이 뭡니까? 동맹을 의심하는 게 이익입니까?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이익입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보고서 언제 올립니까? 내일까지 올리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빈 화면.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쓸까요? 아니면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쓸까요? 저는 처음으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오전 5시 47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평택 기지 작전실이었죠.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옷을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30분 만에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전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동해 상공입니다. 정보참모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궤적이 보였습니다. 고도 50km. 한국군이 대응 중입니까? 네, 이미 요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군 방공망이 작동했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발사됐죠. 화면에 2개의 빛이 교차했습니다. 3분. 고작 3분 만에 요격이 완료됐습니다. 작전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요격 성공 확인. 한국군 교신이 들렸습니다. 저는 너클 잃고 화면을 봤습니다. 미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군이 이미 끝냈으니까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미군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방금 목격했으니까요. 한국군 작전본부에서 브리핑 요청이 왔습니다.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작전실. 한국군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3분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죠. 발사 지점, 궤적, 요격 지점. K-ADS가 즉시 포착했고 천궁 2호가 요격했습니다. 소요 시간 3분 12초. 저는 손으로 메모했습니다. 3분 12초. 이라크 때는 요격에 평균 8분이 걸렸습니다. 아프간은 더 오래 걸렸죠. 미군 협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보 공유는 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단독 수행했습니다. 장성이 답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협조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잔해는 회수했습니까? 동해상에서 회수 작업 중입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탐지, 요격, 회수.
미군 없이 모든 게 돌아갔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때 김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보셨죠? 그의 표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대령님 놀랍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준비됐습니다. 항상 준비돼 있었죠.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함께라면 더 강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함께라면 더 강하다. 이게 진짜 동맹 아닙니까? 의존이 아니라 협력. 보호가 아니라 동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아니, 미국이 틀렸다는 걸. 한국을 약한 나라로 본 게 잘못이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본 게 오만이었죠.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북한 미사일 3분 만에 요격. 미군 없이 독자 방어 성공. CNN이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BBC도 NHK도 다뤘죠. 워싱턴이 흔들렸습니다.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메카시, 이게 확실합니까? 한국이 정말 혼자서 막았습니까? 기술은 어디서 온 겁니까? 저는 똑같이 답했습니다. 네, 한국이 막았습니다. 한국 기술로요. 워싱턴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목격했으니까요.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을 살았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걸. 군대가 지키고 있다는 걸.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됐다. 본문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라면 더 강하다. 이것이 진짜 동맹이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워싱턴이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협박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동맹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3일 뒤 폭탄이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50% 감축안을 검토한다. 워싱턴이 요동쳤습니다. 서울은 침묵했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메카시 박사 대통령 면담 요청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 그 시간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죠. 메카시 박사, 한국이 그렇게 강하다면서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없어도 되겠네요? 트럼프가 비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철수는 미국의 전략적 자살입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협박입니까? 아니요, 경고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잃으면 미국은 태평양을 잃습니다. 설명해 보시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국이 서해를 장악합니다. 일본이 고립됩니다. 대만은 무너집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켰죠. 그리고 동남아는 중국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트럼프가 침묵했습니다. 50% 감축도 안 됩니까? 그것도 위험합니다. 중국은 그 틈을 노릴 겁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지난주 중국 함정 15척이 서해에 진입했습니다. 한국군이 막아냈죠. 한국이 막았다면서요? 네, 하지만 중국은 계속 압박할 겁니다. 미군이 줄어들면 더 대담해질 겁니다. 트럼프가 펜을 돌렸습니다. 그럼 방위비는요? 20억 달러 못 내겠다는데요? 협상해야 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대화로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원합니다. 하지만 굴욕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한미 공동 방위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전략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미국이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공동 방위는 함께 지키는 겁니다. 저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요격 체계, 미국의 정보 네트워크. 합치면 세계 최강입니다. 트럼프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비용은요? 한국이 기술 투자, 미국이 전략 자산. 각자 강점을 내는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겠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가능성이 열렸다는 걸.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기다리고 있었죠. 박사님 용감하십니다.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가 떴습니다. 백악관 한미방위비 재협상 시사. 주한미군 감축안 보류. 워싱턴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작은 승리였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에 서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대령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린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진짜 동맹은 대화하되 준비하는 겁니다. 신뢰하되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었습니다. 백악관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미국을 배신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을 구한 겁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었습니다. 진짜 동맹을 지키는 게 미국의 이익이니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지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동맹의 의미를 다시 배웠다. 동맹은 지배가 아니라 존중이다.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함께 싸우는 동반자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일 또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작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였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했습니다. 주한미군 1차 철수 승인. CNN이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한미동맹 70년 위기. 저는 평택 기지에 있었습니다. 작전실이 술렁였죠. 이게 정말입니까? 미군 장교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국방부 작전실. 한국군이 움직였습니다. 독자 방어 태세 레벨 1 가동. 전국의 레이더망이 켜졌습니다. 위성통신이 활성화됐죠. 전투기들이 대기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3시간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미군 없이도 모든 게 돌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국 군용기 12대, 서해 방공식별구역 침범. 경보가 울렸습니다. 중국이 움직인 겁니다. 미군 철수 발표를 시험하는 거였죠. 한국 공군이 긴급 발진했습니다. F-15 4대, F-16 6대. 2분 만에 요격 위치 도달. 중국 편대의 경고방송 실시. 응답 없음. 계속 접근 중.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국군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경고 사격 허가 요청합니다. 작전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경고 사격. 이건 실전 직전이었습니다. 허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타다다닥. 기관포 사격. 중국 기압 500m 상공. 중국 편대가 급선회했습니다. 퇴각했죠. 작전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는 너클 잃고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미군 없이 중국을 막아낸 겁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CNN 속보. 한국 단독으로 중국기 퇴각시켜. BBC 헤드라인. 미군 없는 한국 혼자 하늘 지켰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방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저걸 한국이 혼자 했다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고? 의회가 들끓었습니다.
우린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재검토해야. 한국은 신뢰할 만한 동맹. 트럼프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호출됐죠. 메카시, 이게 진짜입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목격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트럼프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줄을 그었습니다. 철수 명령, 전면 철회한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신 한미 공동방위 체계를 구축한다. 동등한 파트너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동맹이 살아났습니다. 아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에 전화했습니다. 김 대령이었죠. 대령님, 철수 명령 철회됐습니다. 들었습니다, 박사님. 김 대령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우린 준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서 다행입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아닙니다. 박사님이 진실을 말해주셨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동맹이 다시 태어났다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국제안보포럼이 열렸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40개국 대표단이 모였죠.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새로운 동맹 모델. 한국이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30년 경력의 국방 전문가. 하지만 떨렸습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은 고백이었으니까요. 코엑스 컨벤션홀. 3,0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국방장관, 장성들, 전문가들.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30년간 동맹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죠.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때 나는 그곳의 붕괴를 봤습니다. 화면에 이라크 사진이 떴습니다. 아프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이 떠나자 모든 게 무너졌죠. 아프간 탈레반 사진.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동맹은 의존이라고.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군 작전실 사진. K-ADS 화면. 천국 요격 장면.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미군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혼자가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함께하길 원했죠.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보였습니다. 김 대령도 있었죠.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것.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올해 초 중국이 서해를 침범했을 때 한국은 단독으로 막아냈습니다. 화면에 당시 상황이 재생됐습니다. 3분 만에 요격했고 경고 사격으로 퇴각시켰습니다. 미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12개국이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떴죠. 일본, 호주, 싱가포르, 폴란드.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질서입니다. 지배가 아닌 협력. 보호가 아닌 동반. 한국이 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울에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죠. 김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감동적이었습니다. 대령님 덕분입니다. 제게 진실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만은 없었죠. 포럼이 끝난 뒤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죠.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놀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국방부였습니다. 메카시 박사, 새 보고서 제목이 뭡니까? 더 서울 독트린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서울 독트린. 네, 한국이 만든 새로운 동맹 모델입니다. 동등한 파트너십 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답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공식 문서로 채택하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해냈습니다. 한국이 만든 모델이 미국 국방부 공식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 더 서울 독트린 마이너스 새로운 동맹의 시작. 타이핑하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다.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준비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 매일의 헌신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배웠다. 동맹의 진짜 의미를.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분석가였던 시절. 미국이 세계를 지킨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세계는 함께 지키는 것이라는 걸. 한국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택 기지를 찾았습니다. 한미 합동훈련이 진행 중이었죠.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휘도 작전도 모든 게 동등했습니다. 박사님. 한 미군 병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국군 대대장님이 정말 대단해요. 배울 게 많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미군이 한국군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죠. 저는 활주로를 걸었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저는 철수 명령을 받습니다. 동맹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동맹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강하게, 더 동등하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 공군 F-35와 미 공군 F-16이 함께 날아올랐죠. 편대 비행.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게 미래라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질서. 저는 평택을 떠났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여기 남았습니다. 한국에. 이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과 함께.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작지만 강인한 땅. 70년 전쟁을 견딘 땅. 그리고 이제 세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땅.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동맹의 미래를 봤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밝았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세계의 희망을 보여줘서.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